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ESG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ESG란 얘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ESG?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ESG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G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MSG 아니고요. EGG 아닙니다. ESG는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예, 한국말로 해서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의 약자인데요.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린피스 회원들인데요. 그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죠. BP, 즉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2020년 2월의 모습인데요. 그 새로 선임된 CEO, 버나드 루니라는 CEO가 이제 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이 시위를 하면서 왜 BP는 ESG 경영에 소홀하냐, 좀 더 ESG 경영에 힘을 기울여라 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 4월 20일에 그 미국 루이지애나주 멕시코만에 떠있던 이 BP사의 딥워터 호라이즌 호에서 어마어마한 그 석유 유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죠. 한번 보십시오. 꽤 재밌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ESG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또는 이런 사회환경 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ESG의 맨 앞에 나와 있는 E, 그만큼 중요도가 1등이라는 얘기겠죠. 이 environment 또는 형용사형으로 environment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환경에 관한 얘기는 아마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파리 기후협약. 그렇죠? 이 파리 기후협약은 한꺼번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5년에 유엔에서 이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그래서 좀 줄여서 표현하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유명한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를 했다가 또 다시 2021년이죠. 다시 복귀를 하는 미국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아마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온난화로 뜨거워진 지구를 다시 쿨링시키자, 원복시키자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탄소 배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온실가스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는요, 이미 발생된 이 탄소를 포집해서 없애는 기술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 탄소 포집해서 없애는 기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기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 수질오염이죠. 수질오염. 사실 이 물은 꼭 바다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강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그 빙하가 녹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environment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산업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익숙하시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소에너지, 이런 쪽에 정말 우리 인류가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기후변화, 탄소 배출, 대기 수질 오염을 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도 아직 있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외면받는다고요? 투자자들. 가장 무섭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당연히 뭐가 떨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주가 하락이 예상되겠죠. 또 소비자들. 이제는 소비자들이 아주 스마트하고 또 착한 소비를 이루기 때문에 이 환경에 소홀한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처로부터도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물론 이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서양, 특히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그 집착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산림을 훼손하는 기업들, 뭐 아무래도 뭐 제지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내가 나무를 베는 만큼 새롭게 나무를 심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든지 이런 정확한 플랜이 서 있지 않으면은 투자자, 소비자, 거래처로부터 외면받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도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모든 기업들이, 또 우리 소비자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정작 내가 사는 이 회사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환경부에서 만든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 그리고 뭐 학교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무적으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CO2를 내보내고 있고 이런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 쪽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곳이 바로 이 환경 공개, 정보 공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이 법인, 학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한 1,500군데가 넘습니다. 1,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아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여기에 모두 자료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오늘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환경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얼만큼 환경을 위하고 있는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겨찾기 해놓고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들어가서 이 화면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즐겨찾기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개봉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 2006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름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배경되는 국가가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의 좀 작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남서쪽에 위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내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군부, 군벌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인권을 착취하고 그 노예들을 막 부려먹듯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를 합니다.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번 돈으로 다시 전쟁 비용에 충당을 하는 거죠. 야, 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고 이걸 다시 알리고 이걸 막고 하는 뭐 이 액션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인데요. 실제로도 이건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이아몬드 업계에서도 이제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채굴한 다이아몬드만 이제 거래를 하자라는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다이아몬드 유통의 인권, 이런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착한 커피 기억나십니까? 예, 비슷한 내용이죠.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아이들, 이런 노동력을 좀 착취하면서 매입한 커피 원두는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 결국 소비자들이 파워를 보여주면서 이제 착한 커피 운동이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이 기업도 단순하게 돈을 벌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소비하는 기업 또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단순하게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즉 얼만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런 예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가 회원 가입하면서 또는 뭐 물건을 구매하면서 입력했던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소홀히 다뤄지면서 이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출되는 이런 일들도 신문에 왕왕 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들도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이 기업은 내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아, 이 기업은 내 정보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소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관계. 이 지역에서는 단순하게 이 기업들이 내는 세금만을 받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지역들의 어떤 기여를 이 기업이 해주기를 뭐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은 지역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는 가끔 TV에 보면 그 백종원 선생님이 나와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그 특산품들 소개하고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기업은 좀 사랑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더라고요. 직원 참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직원 참여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평직원들의 이사회를 벗어난 이 평직원들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되느냐 또는 정규 직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 정규 직원과 비정규 직원의 차이, 임금의 차이, 복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뭐 공시하고 또는 평가받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소셜의 기능입니다. 인권 문제나 노동 기준은 사실 뭐 글로벌하게 보면 뭐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중도 개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착한 커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 기업이 인권이나 노동 기준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건 당연하고요. 이 선진국이나 대기업에서 하청을 준 또는 이 대기업이나 선진국에서 매입을 하는 이 거래처도 인권이나 노동 기준을 지키는지를 관리 감독하느냐 이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청을 주거나 또는 그 물품을 매입을 할 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이런 서약서를 받습니다. 내가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물품은 인권을 해치지 않았고 노동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산한 물건을 납품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약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그 중소기업이죠. 하청기업에 나가서 실제로 이런 인권과 노동 기준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수준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고 힘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ESG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사고가 터지든지 또는 소비자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입는 어마어마한 피해들, 우리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 만족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 문제는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처럼 나중에 사고 터지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앞서서 대비해서 ESG를 준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시 이 소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글로벌 500기업,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포춘지에서 선정한 글로벌 500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똑같이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 베스트 10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글로벌 500기업에 들어가는 월마트, 존경받지 못하네요. 또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베스트 10을 뽑았는데요. 여기에도 없네요. 시노팩 그룹, 없습니다. 스테이트 그리드, 없네요.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움, 없네요. 로얄 더치셀도 없네요. 야, 보니까요, 유일하게 글로벌 500에 들었던 이 아마존만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등에 오른 거 이 한 회사만 빼놓고는 글로벌 500에 들었는데요, 가장 존경받고 있는 기업에 들지 못하고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도 들지 못합니다. 즉 이제는 글로벌 500에 든 회사들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겠지만 이 글로벌 500 기업들은 우리는 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라는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요. 그 방법을 아마 이런 회사들에 가서 배워서 적용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탑 10, 존경받는 기업 탑 10, 일하고 싶은 기업 탑 10을 뽑는다면 아마 순위가 일치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특히 존경받는 기업에 또는 일하고 싶은 기업에 들어갈 때는 뭐 환경적인 문제나 거버넌스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소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요새 같다면 이제 여성들이 얼만큼 일하기 좋은 회사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또 많이 큰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계 부정 이야기, 자, 기억나십니까? 엔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이 엔론이라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아마 이 회사 때문에 이 회계 부정이란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이 엔론의 주가 추이 보시죠. 자,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주였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뭐 욕을 하는 정도에서 아마 분이 안 풀릴 겁니다. 특히 이 엔론 회계 부정 사건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엔론 사건 이후에 이런 지배구조라든가 내부 고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층 좀 더 깨끗한, 한층 좀 더 투명한 기업 경영에 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바로 ESG의 마지막 G, 즉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지배구조 얘기하면 그 대주주가 어떻게 이 회사를 장악하느냐,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런 쪽의 기사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배구조에 관한 이슈는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사회 구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사회이사가 아주 보편화되고 의무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야말로 주주들이라든지 또는 그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서 하는 그런 경영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져 있느냐, 아니면 좀 후진적으로 오너 말만 잘 듣는 그야말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상당히 많이 횡행했던 뇌물이라든지 또는 정치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정치기부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불투명하게 또는 좀 불법적인 이런 정치기부금이나 뇌물 등은 정말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내부 고발 제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내부 고발자를 좀 소위 말해서 왕따시킨다든지 또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는 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ESG 평가는 서양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 지배구조에 의한 평가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 웨이트를 높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 그 서방 국가들은 글로벌 컴퍼니들은 이 환경 쪽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이 지배구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편이 좀 상대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배구조 하면 떠오르는 펀드 기억나시죠? 바로 KCGI 펀드입니다. 그 강성부 회장이 이제 운영하는 펀드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고 펀드를 운용하겠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운용하는 펀드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진칼의 지배구조의 이슈를 제기하고 좀 온화하고 좀 각을 세우기도 했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에 대림 지분을 매입을 해서 2021년 5월에 이 대림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한 20% 이상을 올렸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배구조가 개선된 회사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운영하는 펀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ESG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ESG에는 어떤 기관들이 좀 인볼브해서 참여해서 ESG를 발전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환경부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인정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관련을 하고 있고요. 사회 관련된 것은 뭐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또 지배구조 관련된 것들은 주로 이런 이제 투자에 관련된 다트, 카인드 이런 그 투자와 관련된 곳의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서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SG 투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신경 쓰고 발전시켜야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투자자죠. 이 투자자의 힘은 막강하죠.
또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ESG에 전력을 다하는 회사의 상품을, 서비스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입니다. 이 거래처는 서로 일종의 견제를 하는 거죠. 야,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피해보긴 싫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투자 또는 ESG 경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ESG에 본격적인 불꽃을 당긴 거는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2020년 초에 이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CEO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야, 너희들 ESG에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대표적으로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을 통해서 매출을 이루는 기업의 주식은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블랙록이 어떤 회사냐? 무려 그 운영하는 자금이 거의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경원 가까이 됩니다. 1경원. 그러니까 1000억 다음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록 투자 자금이 빠지면 그 회사의 주가는 뭐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기업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블랙록에서 돈을 뺀다고?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그 ESG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관심과 경영, 투자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블랙록이 아주 머리를 잘 썼다. 그래, ESG 하면 누가 떠오른다? 블랙록이 떠오른다 하면서 사실 블랙록에서 이 ESG 관련된 펀드나 ESG 관련된 투자에 아주 그 주도권을 잡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레리 핑크의 그 레터 편지 한 장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죠. 자, 정경련에서 글로벌 ESG 경영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 현황 및 주력 산업 전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글로벌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의 중요도는 이 환경 쪽이 1등입니다. 환경 쪽이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이 environment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리포트의 중요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environment에 관련된 기후변화, 탄소 배출, 이게 관심도 1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 G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인적자원관리, S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리 평가를 하고 있더라.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요. 잘 알고 계시죠?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배분 같은 것도 하지만 이 MSCI에서 이 ESG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MSCI 기준으로 이런 기후변화, 탄소 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ESG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출 주력 산업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석유 제품들,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 공업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인데 이 석유화학들 왜일까요? 그렇죠. 이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 역시 마찬가지죠. 그 철을 녹이는 용광로 쓸 때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는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ESG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은 업종에도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냐, 뭐 친환경 자동차냐. 그러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가 되겠네요. 이 2차 전지도 사실은 자동차와 같이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분야는 앞으로 ESG에 신경을 쓴다면 전망이 아주 밝은
수출 주력 산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ESG에 좀 대응할 여력이 있고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기업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의무적으로 2조 이상 되는 대기업들은 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6년부터는 전 상장사에 이런 ESG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새 투자 리포트들을 보면요,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그 종목의 ESG 점수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좀 미리미리 신경을 쓰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좀 중소기업들은 좀 낮은 편이죠. 하지만 이런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의 ESG 우수기업들, 그 다음에 글로벌리 ESG 우수기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기업, 상장사들이 거의 ESG 우수기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네요. 무디스라는 신용평가회사 아시죠? 여기에서 국가별로 이 ESG 점수를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1등급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한국은 이 지배구조 개선 면에서 1등급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소셜, 친환경, 인바이러먼트 이쪽에서는 아직은 2등급이네요. 바라건대 이 S나 E에서도 1등급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속 1등급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MSCI,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디스, MSCI 지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MSCI에서 평가한 기업별 영향 점수에서 한국 기업,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아주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평가도 이게 굉장히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ESG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ESG 평가를 하는 회사들은 주로 어디냐?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기존의 어떤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또 국가 신용등급 평가 등을 많이 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또는 무디스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여기에서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인된 한 개 기관이 책임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어디서 하느냐?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KCGS라고 하는 한국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또는 3대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런 곳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각자 평가 툴이 조금씩 다르고 평가 점수 내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1등급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3등급을 받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공인된 평가 툴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ESG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내 자산 관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신경을 쓰고 있는 ESG가 발전된 회사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SG 채권을 사거나 ESG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좀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ESG ETF, ESG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ESG 신경 많이 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는 ESG 펀드도 있고요. 해외 펀드죠. 그 다음에 아예 미국에 상장된, 해외 상장된 ESG ETF. 이런 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해서 이제 좀
머릿속에 꽉 잡히십니까?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요 세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는 소비를 하면서 또는 거래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키워드로 계속 발전될 전망입니다. 우리 ESG 까먹지 말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